21번 보겠습니다. 공판 절차상 피해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살아있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때는 당연히 이런 거 물어봐야 되겠죠. 재판장이 피해자에게 야, 피고인이 너를 위해 금전을 공탁했는데 이 금전이 너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 라고 하면서 물어봐야 되겠죠. 그 답변 여부에 따라서 피고인의 선고 형량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런 때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을 선고하기 전 선고 형량 정하는 데 참고를 하는 경우니까 당연히 선고하기 전이겠죠. 전에 피해자 살아있으니까 원칙적으로 피해자한테 의견 드려야 될 거고, 또 법정 대리인, 그 피해자가 어린 애들이거나 또라이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 법정 대리인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규정 두고 있습니다.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2번 검사는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살아있는 경우,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과 관련된 내용 등을 알려줘야 될 겁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 피해자 입장에서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 있죠. 바로 피고인 구금에 관한 사실. 이 부분을 암기를 하고 그냥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석방이 돼버리면 그 즉시 피해자 찾아와서 죽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피해자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구금 등 느릿느릿하게 알려주면 이미 피해자는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3번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정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심히 걱정되는 경우입니다. 피고인이 정인신문을 할 때 피해자를 갖다가 째려보고 죽이네 마네 눈빛으로 무언의 압박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안전조치를 마련해 둔 것 같습니다. 당해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 보호해야죠. 또 신변 보호해야죠.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재판 공개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어야죠. 피해자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법상 재판 공개 원칙에 대한 예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완전 비공개를 해버리면 재판 공개 원칙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니 또 그 예외의 예외로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예외가 이거죠.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을 누구 맘대로 판사 맘대로 허가할 수 있다. 원칙, 예외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4번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신청, 이게 원칙적인 규정이죠. 신청에 따라 피해자를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294조 2 제2항에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사실 인정, 유죄사실이죠. 유죄사실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유죄사실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정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공식 방법이잖아요. 정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근데 이렇게 비공식 방법이 가능한 것은 유죄사실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니까 피고인한테 불리한 점이 별로 없죠. 그래서 비공식적인 방법을 허용한 거고,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 진술을 하려면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런 비공식 방법이 허용됩니다. 왜? 유죄사실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니까. 그런데 그 진술과 서면은 이런 비공식 방법으로 취득한 진술과 서면을 말하죠.는 당연히 범죄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 범죄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가 있다? 말도 안 되죠.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피고인한테 너무 불리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범죄사실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니까 이런 비공식적인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걸 비공식적으로 취득한 이런 진술과 서면을 범죄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정인신문이라는 이런 공식적인 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없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4번이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22번 보겠습니다.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선고돼 확정된 경우라는 것은 이 압수물에 대한 이해관계자들, 즉 피압수자 등이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했다는 뜻이죠. 자, 근데 피압수자 등 환부받을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소법상 환부 청구권이 발생해요. 근데 알고서 그랬는지 모르고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고 했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재수 하면서 그 압수물을 탐하면 안 됩니다. 미압수물을 탐하지 말라는 원칙이 있다고 했죠. 당연히 피압수자 등이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억지로라도 돌려줘야지. 자,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당연히 없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미압수물을 탐하지 말라, 그 원칙도 올리시면 됩니다. 2번 형법 59조에 의하여 형선고 유예하는 판결을 할 경우 베리 경미한 유죄 판결이라고 했죠. 자, 근데 선고 유예된 형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당연히 유죄 판결이니까 실체적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형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하고요.
형식적으로는 선고를 유예를 하지만 이 선고유예 판결 받은 이 자식이 언제든지 사고 칠 수 있죠. 사고 칠 수 있으니까 스탠바이 즉시 집행해야 됩니다. 판결 위에서는 사고 치면 즉시 집행할 수 있게 선고형 정해놓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 형이 벌금형일 때는 당연히 스탠바이 즉시 집행할 수 있게 벌금액 그리고 이걸 내지 않았을 때 대비하는 처분인 환영유시 처분까지도 미리 스탠바이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판례였습니다.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3번 형법 49조 단서 행위자에게 유죄재판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죠.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였습니까? 또라이가 어떤 흉기를 소지하고 상대방을 찔러서 살인죄로 기소됐는데 법적으로 검토해보니까 그 또라이는 심신상실자였습니다. 책임이 조각되어서 당연히 유죄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죠. 그러면 그 소지했던 흉기 어쩔까요? 돌려줄까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런 규정을 둔 겁니다. 몰수요건이 있는 때에는 당연히 몰수만 선고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죠. 다 배워서 합니다. 우리 법제상 실체 판단에 들어가 그렇죠. 그 또라이가 살해한 그 사건에 대해서 실체 판단을 해서 이미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까지는 있다라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다만 이제 책임 지어각되어서 유죄를 선고 못할 뿐이었죠. 실체 판단에 들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아닌 면소인 경우에는 실체 판단에 들어가지도 않죠. 해당 구속요건조차 검토도 안 합니다. 그래서 면소의 경우에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범죄 관련 물건에 대한 조치인 몰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범죄 관련된다라는 이 판단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그리고 4번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발견된 경우라면 뭐 수정할 수 있겠죠.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발견한 경우라면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가 종료하기 전까지는 동일한 선고 절차이므로 이 기간 안에라면은 당연히 그 내용 잘못을 수정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당연한 내용의 판례입니다. 일단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 다시 선고할 수 있다. 당연히 아직 판결 선고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얼마든지 잘못된 내용 정정 다시 선고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23번 보겠습니다.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간접 증거가 개별적. 딱 여기까지 읽어본 순간 대충 뒤에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예견 가능하시죠. 100만 5번 정도 본 그런 내용일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문제 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한 경우 우리 판사님들은 종편과 퍼즐 맞추기 게임을 무지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첫날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그와 여하여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일종의 증거에 관해서 모자이크 이론을 적용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판례가 이해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정 형성의 정도는 맨날 첫날 이름만 쓰잖아요. 합리적인 의심, 10중 8구의 의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리적인 의심할 여지 없을 정도여야 하죠. 이거는 뭐 당근 지문이고 또 당근 지문 나옵니다.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여야 됩니까? 이거는 무리죠. 무리됐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100%는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가능한 의심을 어떻게 100% 배제를 시킵니까?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이 표현 배제할 정도 이를 끝까지 요구한다 라는 표현은 틀렸죠. 3번 간접 증거에 의하여 주요 사실 유죄 사실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유죄 사실 전제가 되는 수개의 간접 사실을 인정할 때는 또 퍼즐 조각이네 이게. 그 하나하나 퍼즐 조각 간접 사실이 퍼즐 조각 끼워 맞추려면은 무슨 저축이 있으면 거기에 끼워집니까? 제대로 안 끼워지잖아요. 안 끼워집니다. 퍼즐 조각은 서로 모순 저촉이 없어야지 착착 끼워져서 큰 그림을 완성한다고 했습니다. 그 간접 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할 정도까지 요구되지 않으며 요구되면 전체 이거는 또 맞네. 판사들이 무지 좋아하는 단어 전체 종합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유죄 심정 형성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이 앞부분이 틀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틀린 지문이고 4번 우리 판례는 최근에 이제 이 범죄와 관련되어서 가급적이면 처벌적으로 판결을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불처벌 쪽 판례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불처벌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했죠. 뭐 양념소 법칙 적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엔간하면은 이런 범죄 소리가 나올 때 우리 판례는 가급적이면 넓게 이놈의 자식들 처벌시킨다. 그런 마인드 가지시면 거의 틀림없을 겁니다. 물론 예외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스마트폰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 저지른 자식들 처벌해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 넓게 인과관계, 연관관계를 인정해야지 처벌적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인드 가지시고 바로 결론을 한번 보실까요? 이러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는 범죄 혐의 사실
사실과 구체적 개별적 인간관계를 인정을 해야지 처벌적으로 가닥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간 이 과정 몰라도 그런 마인드만 알고 계시면 정답을 찍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도 공부를 위해서 중간 과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범죄와 같이 범죄 속성상 해당 범죄의 상습성 이런 놈들이 대부분이죠. 의심되거나 성적 기원의 경향성이나 상습성이나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향성 이거 독일에서 그냥 뺏겨온 말입니다. 자기들도 모르면서 막 갈겨 적고 있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습성을 가진 놈들은 웬간하면 처벌 쪽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경향성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자, 범행의 직접 증거가 스마트폰 안에 있는 이미지 파일, 동영상 파일, 형태로 남아있을 개연성, 가능성보다 조금 높은 정도의 가능성을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용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어쨌든 그냥 가능성? 이렇게 그냥 기억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남아있을 가능성 내지 개연성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죠? 불법 촬영한 파일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 정황 발견될 가능성이 높죠. 개연성이 있으니까 가능성이 높다. 어쩌보면은 유사와 반복 상황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한 간접증거 정황증거, 그러니까 비슷한 이런 파일, 동영상 파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혐의 사실과 관련해서 관련성이 있단 말 없단 말, 근데 관련성이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범죄 혐의 사실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 그러니까 유관 무관 유관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야지 이놈의 자식들 처벌할 수 있으니까. 이 지문은 그래서 옳은 것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적절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보겠습니다.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횡령죄의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자유로운 증명 대상이 아니라 엄격한 증명 대상이었죠. 왜냐하면 횡령죄의 객구 중 하나인 보관의 상태를 나타내는 문구가 위탁, 목적과 용도였습니다. 즉 횡령죄의 객구인 보관과 위탁, 목적과 용도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목적과 용도, 위탁 역시도 객구 취급한다고 했죠. 따라서 이 위탁과 목적과 용도 당연히 검사가 증명해야 되고 당연히 엄격한 증명 대상이다라고 판시를 하는 겁니다. 2번 다 읽고 앉아있으면 시간 낭비죠. 머리로 바로 가시면 정답이 보입니다. 자, 자유로운 증명으로 고발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고발 유무, 고소 유무에 대해서는 객구, 주구 문제가 아니라 소송법적 사실 문제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얼마든지 족하다고 100만 5번 정도 익혀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내용이었고요. 3번 자, 형법 6조 단서 우리 형법에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따라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 적용 못한다고 했죠.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고, 예, 맞는 말인데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만약에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한다면 반대로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합니다 라는 것을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당연히 검사가 입증해야 되고, 이 내용은 결국은 우리 형법을 적용하는 전제 조건이니까 우리 형법, 즉 우리 형법의 구성요건을 적용하는 전제 조건이 되므로 이 사실 이 자체를 구성요건 요소로 봅니다. 검사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때 구성요건 요소로 보니까 당연히 우리 판례는 엄격한 증명이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를 하겠죠.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4번 양심적 병력 거부 사건이죠. 병력법 내용 중에 그 유명한 정당한 사유 없이 라는 문구 해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미 배워서 알겠지만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병력법 위반죄의 구성요건 취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검사가 증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게 재판장님 저는 정당한 사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럼 이 정당한 사유가 뭔데? 양심용 이거 주장합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미치죠. 피고인이 정당한 소유로 양심을 주장한답니다. 그러면 검사는 이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검사는 뭐 입증해야 됩니까? 양심 없이, 즉 양심 부존재를 입증해야 됩니다. 미치고 돌겠죠. 검사 입장에서는. 검사 자기 마음속도 모르는데 피고인 마음속에 있는 양심 부존재를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돕니다. 도니까 대법원에서 야 너 돌지 마라 라고 검사한테 약간 은혜를 베풀어 준 그 판시 내용이 바로 지문으로 등장한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가 구성요건이니까 검사니까 얘가 양심을 주장하면 양심 부존재를 증명해야 되나? 검사는 신이 아니죠. 신이 아닌 이상 양심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무리됐다. 불가능이다. 라고 대법관님들께
대법원께서 판단하셔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제시합니다. 야, 양심 주장하는 피고인 네가 네 마음속에 네 양심이 존재한다라는 소명자료 제시해라. 그 다음 바톤을 넘겨받은 검사 네가 그 소명자료가 믿을 수 없다라는, 즉 탄핵하는 방법으로 그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하라. 이런 방법을 제시해 준 겁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땡큐 베리 마치죠. 왜냐하면 소송에서 먼저 주장하고 먼저 증명하는 것은 나중에 방어적 입장에서 방어적으로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죠. 그렇지만은 이 검사가 미치고 도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검사한테 약간 유리하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전체적으로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25번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업무일치라는 표현과 절치라는 표현을 보니까 절치된 업무일치 사건, 즉 사인의 위수정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인의 위수정은 수사기관의 위수정과는 달리 이익형량성을 취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말은 이익형량성을 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공익, 불사익, 공익은 실체진실 발견을 의미하고 사익은 부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의미하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두 개 비교해가지고 공익이 우선시되면 증거능력 인정, 사익이 우선시되면 증거능력 부정하겠다라는 설인데 말은 이익형량설이다라고 하지만은 실제 우리 판례는 사인의 위수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공익을 우선시켜서 증거능력 인정시켜버리죠.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수사기관의 위수정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 말이죠. 그것도 그럴 것이, 아니 수사기관이 못한 것을 사인이 대신 수고를 해서 그 유력한 증거를 수집해줬는데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를 아시고 풀어보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구구절절한 쓸데없는 표현들은 시험 문제 푸는데 하등 도움이 안 되죠. 바로 결론 보러 가겠습니다. 자, 설령 그것이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것으로서 소송사기의 피해자 측이 사인이죠. 사인이 그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이 업무일지를 훔쳐간 놈으로부터 돈을 주고 사서 증거로 제출한 거죠. 오히려 이 사인에게 고마워해야 되지 않나, 이 수사기관은.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수사기관의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설사 이렇게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약간의 위법성 정도는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사인이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지문은 옳고요. 자, 2번 형소법 308조 2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수집한 증거 위수정이죠.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읽다 보니까 우리가 145번 정도 본 그 유명한 예외적으로 2차 위수정이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그 장면을 묘사한 지문입니다.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해당하지 아니하고 뭔가 하자 치유되는 듯한 표현이 나오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 형소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해 적법 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괜히 읽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 요게 키워드죠. 설사 독이 묻은 2차 위수정이라 하더라도 독이 묻은 2차 위수정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면 아주 예외적으로 2차 위수정이라도 증거 능력 인정된다 라고 판시한 내용이었죠. 예외적인 경우라도 증거능력 인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런 경우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입니다. 3번 지문 사건이죠. 일단 결론 보기 전에 약간 졸렬한 비법부터 알려드리면 지문은 당연히 손지문이겠죠. 발지문이 아닐 겁니다. 손지문. 근데 우리 형법에서 배워서 알겠지만 손과 관계되는 키워드는 소프트하드, 손이니까 소프트겠죠. 근데 형법에서는 손전등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소프트하다라고 평가되면 처벌, 불처벌, 불처벌이었습니다. 근데 형소법에서는 처벌, 불처벌을 묻는 게 아니라 위법적법을 물으니까 소프트는 당연히 적법 결론 내리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그 채취한 지문은 이제 소프트한 지문은 위법 수집 증거로 볼 수 있다, 아니요, 없다 이렇게 해야죠. 적법하다라고 우리 결론 내리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약간 졸렬 비법이 있는데 사실 시험장에서는 이런 졸렬 비법들이 더 위력을 발휘하죠. 그래도 공부를 위해서 왜 그런지를 살펴보면 이 지문은 사실 수사의 위법함이 생기기 전에 사전에 이루어진 채취된 지문이었기 때문에 위수정 개념이 들이댈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문은 위수정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위법 수집 증거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를 한 거죠. 그 다음 4번 수사기관이 헌법, 군사법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 또 위수정 이야기네요. 위수정은 증거 능력이 부정되죠. 당연히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2차 위수정이죠. 아까 위에서도 2차 위수정의 상태에 대해서 본 바 있는데 그 2차 증거는 유죄 인정 증거로 삼을 수
원칙적으로는 삼을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이번에서 본 바와 같이 예외적으로 그 2차 위수정 증거능력 배제하는 것이 정의에 반하는 그 정도라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 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 틀린 지문이었고요.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네요. 26번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번 아닌자 사건이죠. 염소입니다. 보관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실제 사안은 아닌 자로부터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였죠. 당연히 베리 위법하다고 해서 증거능력 부정이죠.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O입니다. 자, 니은번 이것도 뭔가 나사 풀린 표현인데 사전에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뭔가 나사 풀렸습니다. 그래서 위법성이 보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죠.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그 구속중 수집한 피고인의 진술 정도 중 피고인의 1심 법정 진술은 피고인이 구속적부심사 신문 당시에 구속영장 제시 받았고요. 뭐 이것만 가지고 후시딘이라고 하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 구속중 이루어진 진술정보 임의성이나 신빙성에 대하여는 자, 왜 이런 전혀 그냥 다투지 않았을 뿐 이러면은 이게 아리까리할 텐데 대법관님들께서 힌트를 많이 주신 거죠. 전혀 다투지 않았을 뿐 아니라 뭡니까? 이 위법성을 하자 치우시키겠다. 즉 후시딘이다 라는 걸 나타내주는 문구죠. 자, 아니라 변호인과의 또 이것도 봐. 그냥 상의도 아니고 충분한 이런 단어를 땡큐 베리 마치 식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충분한 상의. 위에 나사 풀린 위법성은 있지만은 이런 표현으로 인해서 후시딘 연고 발라서 상처 즉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 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상의를 거친 후 공소사 일전부에 대하여 자백한 것이라 하더라도 유죄 인정 정보로 삼을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자, 상처 즉 위법했지만은 후시딘 연고 두 번이나 이렇게 싹 발라가지고 상처가 치유됐다. 위법성이 치유됐으니까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라고 판시한 경우였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었고 이거 아예 대놓고 위법한이라고 제시를 해주셨네요.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그러면 뒤에 안 봐도 뻔합니다. 뭐 후시딘이라는 강력한 연구가 없는 이상은 위법으로 끝나겠죠. 자, 음주측정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 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의 이연 연결이 된다라는 말이죠. 음주측정 요구 또한 위법이겠죠. 독이 묻힌 그 음주측정 요구였습니다. 주치운전이라는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 독이 묻혔다라는 의미죠.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1년의 과정 이 첫 번째 위법이라는 독에 계속 묻어간다라는 거죠.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봐. 우리 판례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단어죠. 위법한, 그렇죠. 음주측정 요구 역시 위법한 판단이다라는 것이죠. 실성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리얼번. 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선고받아 그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하, 이거 나사 풀린 표현이네. 추가 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 몰라도 벌써 이 표현을 딱 보자마자 뭔가 나사 풀렸다 느껴지죠. 준수기간 정함이 없이 어떤 조치를 할 때 무기한으로 설정하면은 당연히 뭔가 위법이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준수기간 정함이 없이 나사 풀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추가 결정이 있었던 경우인데 이 추가 결정 자체가 이 나사 풀린 표현으로 인해서 위법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연이은 이 추가 결정을 기초로 한 음주측정 결과 역시 위법하다라는 것입니다. 증거능력 인정된다가 아니지 증거능력 부정된다라고 했었어야죠. 리얼번은 전체적으로 틀린 지문이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니은, 리얼 두 개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보겠습니다. 자백 배제 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피고인 자백이 임의성이 있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되겠습니다.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면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도 당연히는 아니죠. 진실성과 신빙성은 증거능력과는 차원이 다른 증명력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죠. 판사 마음대로 자유심정주의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2번 피고인이 경찰에서 가혹행위 라는 단어, 고문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그냥 결과는 뻔합니다. 위법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되죠. 가혹행위, 고문 같은 경우는 어떠한 하자치유 연고제, 뭐 후시딘, 마데카솔 이런 걸 처발라도 절대로 하자치유가 되지 않죠. 그냥 우리 수험생들은 간단하게 위법성이 있다, 증거능력 부정된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이 없겠죠. 당연히 처음 맞았는데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찰 법정에서는 설사 가혹행위 고문이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 얘는 이런 상태입니다. 임의성이 없는 심리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동일한 내용 자백을 한 경우 설사 검찰 법정에서 고문을 하지 않았다, 가혹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각 자백을 임의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봐서 증거능력 부정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옳은 내용입니다. 3번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이 있어서 피해자에게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었네. 나사가 풀려도 엄청 풀렸습니다. 이것도 거의 얄짤 없이 하자치유 안 되죠. 그냥 위법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됩니다. 마무리 확인해 볼까요? 진술의 미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절차를 빼먹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나사를 빼먹었기 때문에 증거능력 부정되죠. 4번 검찰에서의 피고인 자백이 법정 진술과 다를 수 있죠. 그러면 검찰에서의 피고인 자백, 법정 진술 어느 것을 더 믿을지는 누구 마음대로, 그렇죠, 자유심정주의에 따라서 판사 마음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 2% 부족 표현이죠. 만으로 당연히 자백 그 자체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겠죠. 그렇지만은 이런 불리한 내용을 자백했다라는 그 사유만으로는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가 없다. 왜? 누구 마음대로 판단한다고요? 판사 마음대로. 자유심정주의에 따라서 판사 마음대로 저 자식 저거 검찰 자백과 법정 진술이 다른데 나는 이것을 더 믿겠다. 나는 이것을 더 믿겠다. 판사 마음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인데, 불리한 내용이라도 나는 제 자백을 믿을래. 아니 안 믿을래. 이런 거 자유심정주의에 따른 판사 마음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당연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것은 2번이죠. 28번 보겠습니다. 증거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증거 보존 절차에서 작성된 정인신문 조서 중 원칙적으로 311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 반대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 진술한 내용, 요거는 주의해야 되죠. 피의자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엔간하면은 증거 능력을 인정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만든 법조문이 312조였습니다. 근데 위원회도 정인신문 조서 중에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기재했다고 해서 당연히 증거능력 쉽게 인정되는 311조 적용시켜 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당연히 311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할 수 없다.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이 판례 내용의 취지는 이 어렵게 인정되는 312조 요건을 우회하려고 하는 꼼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312조 우회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는 311조 적용을 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2번 타인의 진술 내용을 하는 진술의 경우 원진술 존재 자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넣으면 그냥 바로 그냥 체크하시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원본 증거라고, 또는 본래 증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전문 증거 아닙니다. 이 자체가 요종 사실일 때는. 그러면 전문 증거가 되려면은 자체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용이어야 되죠. 그 원진술 존재 자체가 아니라 내용이 요종 사실일 때는 전문 증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체 반대말 내용 반대말 자체,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마무리 볼까요? 전제 자체가 요종 사실인 때는 전문 증거 해당한다. 말도 안 되죠.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3번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또 자체 나왔네. 자체에 대한 정황 증거라는 것은 원본 증거다 이거죠. 전문 증거 아닙니다. 자체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 능력 인정한 다음, 그러니까 원본 증거로 증거 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이제 자체 반대말이죠. 또 진실성은 내용하고 같은 의미로 봅니다.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 사실로 사용하는 경우라면은 이제는 이야기가 틀려지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본 증거가 아니라 전문 증거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법칙 적용해야죠. 경우에 그 서류는 전문 증거에 해당한다라고 해야죠. 처음에는 원본 증거였으나 나중에는 내용, 진실성을 증명하는 전문 증거화된 경우였습니다. 틀린 지문이었고요. 4번 정보통신망 공포심 불안감, 이 단어 딱 보는 순간 우리는 그 유명한 누나 남동생 사건 떠올리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한번 구체적인 단어들 대입을 한번 해보시죠. 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 누구 있습니까? 누나였죠. 누나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 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럼 이 문자 정보 그 자체가 요종사실이죠. 이런 글을 보냈다라는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 그런 경우라고 했으니까 문자 정보의 내용이 문제되는 게 아니라 이 문자 정보를 보냈느냐, 이런 게 존재하느냐가 요종사실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문자 정보는 전문 증거가 아니라 원본 증거죠. 이 문자 정보 내용을 들여다보자면 같이 불구덩이에 빠져 죽자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불구덩이의 온도 그 내용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었죠. 하여튼 문자 정보는 원본 증거였고요. 그 문자 정보는 경험자 진술에 가름하는 대체물이 아니죠. 진술에 가름한 대체물은 이제 전문 증거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hearsay, 그러니까 들은 내용,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대체물, 독일에서 수입해온 말로 쓴 겁니다.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죠. 이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지 그 안에 들은 내용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 아니라고 했습니다.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형소법 310조의 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 안 되죠. 예,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틀린 지문이죠. 자장적절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보겠습니다. 전문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형소법 312조 5항 적용 대상인 수사 과정이 포인트죠.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오리지널 진술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여기까지는 맞는 표현 같은데 수사관서 내 이렇게 한정됩니까? 그렇지는 않았죠. 내에서 작성된 것을 말하므로 수사관서 이외의 장소에서라도 수사기관 요청 그러니까 수사기관 입김이 들어가면은 장소를 불문하고요. 오리지널 진술서가 아니 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에 해당한다라고 해야죠.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로 봐야지. 수사기관 요청으로 뭐 피해자 집 근처에서 작성한 그런 진술서 등은 결국 마찬가지 수사기관 관여 아래 수사관서 내에서 작성하고 똑같이 이렇게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었고 2번 사경이 피해자에게 진술 거부권 행사할 수 있으면 알려주고 제대로 했네요. 행사 여부 질문한 후 나아랬습니다. 피해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경우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진술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 까지 들었네요. 근데 뭐야 자필로 기재돼 있지 아니야. 아유 마무리가 아니야. 마무리가 아닙니다. 그 답변 부분에 피해자의 기명 날인 서명 마무리가 다 망쳤네요. 자 이런 것들은 나사가 매우 불린 경우죠. 위법입니다. 초반에는 아주 그냥 준수하게 잘 진행했는데 마무리가 안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 사법경찰관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인정할 수가 있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벌써 적성반tak에서 첫 번째에서 나가립니다. 그 다음 3번 자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서 검사위의 수사기관 작성 피신조서 그냥 한마디로 사경 작성 피신조서의 핵심 치트키가 뭐라고요? 내용부인이죠. 내용부인 해버리면 이제 여러분들 즉 사경들의 애쓴 그 노고들은 다 그냥 물거품이 된다고 하죠. 우리 대법원에서는 항상 이 내용부인 해버리면은 사경 작성의 사경의 입김이 들어간 모든 서류의 증거능력을 부정시켜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부인은 여러분들 노고를 물거품을 만드는 치트키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 판례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 자 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대해서 조서 내용을 부인해버리잖아. 그러면 나가립니다. 설사 그 조서가 당해 피고인 피신조서가 아니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피신조서를 하더라도 그냥 이 당해 피고인이 내용 부인 딱 해버리면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도 나가게 됩니다. 자 어쨌든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만 맞죠?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경찰서 수사 도중 피신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 진술 이게 무슨 의미 있습니까?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 한 게 바로 그 피신조서인데 같은 말 아닙니까? 같은 말. 그죠? 이게 별개의 정언이 되려면은 그 피신조서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진술해야지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다. 이거는 전혀 의미 없습니다. 내용 부인해버린 피신조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용 부인의 효과를 받는 그런 진술이 돼버리죠. 그 정언은 증거능력이 인정 안 되지. 이렇게 내용 부인이 무섭습니다. 그 다음 4번 아까 봤던 이제 누나 남동생 사건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누나였고요. 남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협박한 말, 뭐 bun구동이에 같이 빠져 죽자 뭐 그런 식으로 말한 것을 포함하여 공갈등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보낸 문자 메시지 이거 누가 작성했습니까? 피해자가 작성한 거죠. 그래서 이 문자 메시지는 피해자, 즉 비피고인의 진술서 취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오리지널 진술서니까 313조가 적용되겠죠. 앞에서 봤던 문자 정보하고는 다른 내용이죠. 한마디로 아까 문자 정보는 불구덩이에 빠져 죽자 뭐 이런 내용의 것을 피고인이 있어서 보낸 것이고 지금 이 문자 메시지는 피해자가 남동생에게 저 띠발새끼가 나한테 지금 같이 죽자더라 뭐 이런 식의 글을 나한테 보냈다 무서워 죽겠다 뭐 그런 내용을 피해본 내용을 피해자가 직접 써서 남동생한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문자 정보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비피고인의 진술서고의 내용을 촬영한 사진은 촬영은 당연히 남동생이 했겠죠.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여 동생에게 보낸 것과 같음을 하긴 이게 뭐죠?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거죠. 성립의 진정 인정했고 물론 이거는 문자 메시지는 전자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종이 서류에서 표기되는 것처럼 뭐 자, 서, 날 이런 요건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같음을 확인하고 성립의 진정 인정했고 남동생은 또 왜 등장했냐? 사진을 촬영했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사인이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확인을 하죠. 촬영자를 불러다가 야 이거 네가 찍은 거 맞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동생이 나와가지고 예 제가 촬영한 사진이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은 사진은 조작이 아니라 진정한 거다 이렇게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동생도 등장했고요. 이렇게 두 누나 남동생이 등장해서 같음을 확인하고 맞다고 확인까지 해줬으니까 검사 입증 취지가 피고인이 그와 같이 입력한 사실인 경우 그 증거능력 인정시켜
비춰주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의문이 생깁니다. 이 문자 메시지가 비피고인의 진술서 취급된다면 우리 지금 현행 313조 단서 규정상 반대 신문 요건 또 충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 신문은 언급이 없는데 사실 이 판례는 반대 신문 그 개정 문구가 들어가기 전의 판례라서 반대 신문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시고 누나 남동생이 확인해 줬으니까 용감한 남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증거능력 인정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었죠. 자, 30번 보겠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형소법 312조 사망 한 10,000번 정도 보셨죠? 에 의하면 그냥 법조문 그대로 뺏긴 내용 나옵니다. 검사위의 수사기관 작성 피신조서는 공판주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에 있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 이게 치트키라고 했죠. 할 때 하나여 정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 규정에서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 신문조서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대로는 성립의 진정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용 인정은 무엇입니까? 진실입니다 라고 진술하는 경우죠. 즉, 예, 재판장님 실제 사실과 부합합니다 라고 진술하는 경우를 내용 인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틀린 내용이고요. 미국 범죄수사대 연방수사국 수사관들 그냥 사경 취급한다고 했습니다. 사경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및 피고인이 그 수사관들 사경들에 의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편안한 집에서 작성한 게 아닌 비오리지널 진술서죠. 자, 그런 진술서 는 그냥 사경 작성 또는 사경 앞에서 작성한 진술서 취급하면 됩니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을 부인, 치트키죠. 내용 부인하면은 그냥 만사가 다 나가리가 됩니다. 증거로 쓸 수 없다. 예, 옳은 내용이고요. 그냥 사경 작성 취급하면 됩니다. 3번 피고인과 공공관계에 있는 다른 피해자에 대하여 검사위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신조서 그냥 뭐 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든 뭐 여타 다른 피해자에 대한 피신조서든 간에 피고인의 한마디 내용 부인 이라는 한마디 하면은 바로 그냥 이 피신조서는 휴지조각처럼 증거능력 부정돼 버린다고 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올걸요. 에 대하여는 원진술자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 인정하는 규정인 314조 적용시키면 안 되죠. 왜? 내용을 갖다가 딱 부인해버리면 이 피신조서는 증거능력 부정되는데 예외적으로 사실회소 특신상태 요건으로 314조 적용을 시켜버리면 내용 부인해도 증거능력 인정돼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판례는 314조 이런 경우 절대 적용 안 해줍니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옳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 4번 형소법 312조 사망은 형법 총칙 공범이든 대항범이든 간에 여타 위에서도 언급했죠. 다른 피의자이든 간에 피고인이 내용 부인해버리면 바로 피신조서는 나가리가 된다고 했죠. 그런 의미 알고 보시면 정답이 보일 겁니다.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항된 행위 존재를 필요할 뿐 각자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상 필요적 공범, 대항범, 관계 있는 자들 사이에서도 적용된다. 이 말은 이런 자들에 대한 피신조서도 피고인 한마디 내용 부인 해버리면 증거능력 인정 부정, 증거능력 부정 시켜버리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네요. 31번 보겠습니다. 증거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라는 것은 헌법 위반이죠. 그래서 이거는 very 하드한 위법으로 봐서 동의해봐야 증거능력 인정 안 된다고 했습니다.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 정도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 의미 없죠.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고요. 2번 판사가 형소법 184조에 의한 증거보존 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네요. 자, 근데 당연히 이런 당사자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라면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 자, 피고인 또는이 아니죠. 피고인과 변호인이 둘 다 동의했답니다. 그리고 후시딘 연구 같은 하자치유 표현이 나옵니다. 별다른 이의 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비록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위법이라고는 할 수 있어도 위헌이라고까지 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소프트한 위법이다 이렇게 봐서 자, 이렇게 뭐 동의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라면 증인신문조서는 증인신문 절차가 위법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소프트한 위법 사례로 본 케이스였습니다. 3번 긴급체포 시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형소법 217조 2항 3항에 위반하여 벌써 위법이라는 문구가 나오네요. 압수 영장 청구가 이를 발부하지 않고도 즉시 반환, 아니한, 나사가 풀려도 한참 풀렸습니다. 압수물은 이를 유죄 인정정으로 사용할 수 없죠. 당연히. 그리고 이 경우는 위에 소프트한
위법하고는 다르죠. 영장주의 위배입니다. 즉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라서 베리베리 하드한 위법으로 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나 변호인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해도 증거능력 부정됩니다.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헌법 위반으로 봐서 하드한 위법으로 본 케이스였습니다. 4번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재판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 허가 없이 퇴정. 이건 누구 잘못입니까? 그렇죠. 피고인 네 잘못이다. 네 배더야. 그러면 틀림없이 100% 페널티 받습니다. 그 다음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버린 때에도 그러면 페널티 2개나 쳐봤죠. 레드카드입니다. 틀림없이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그러면 수소법원으로서는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조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형사법 318조 1항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동의 간주해버립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적절한 것은 2번이네요. 32번 보겠습니다. 역시 동의 문제입니다.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증거 능력의 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피고인이 증거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피고인이 오해하니까 변호인은 반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죠.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 이외에는 당연히 독립적인 대리인, 즉 약간 자율성 있는 머슴이라 할 수 있는 변호인도 피고인을 위해서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를 함에 동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변호인의 동의에 대하여 나한테 불리하다라고 판단하면 즉시 소리 외쳐 이의제기를 해야죠. 그런데 변호인 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해하지 아니한 경우 침묵만 지키고 있으면은 형사소송에서는 침묵이 금이 아니라 침묵이 독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침묵만 지키는 경우에는 변호인 동의로 피고인한테 다소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증거 능력이 인정돼 버리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불리하다 싶으면 소리쳐 외쳐야 됩니다. 어쨌든 이 지문은 옳은 내용이고요. 2번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라고 하네요. 명시를 했죠. 부동의 명시했습니다. 근데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주인이 불출석한 틈을 타서 공판기일에 이 머섬만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을 한다. 바람직한 머섬의 자세가 아니죠. 증거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오야, 즉 주인이 피고인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죠. 무효입니다. 그래서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3번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정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그러면 공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서 공판기일에 정인으로 신청해서 신문해야지. 근데 단돌이 한 거죠. 꼼수를 부린 겁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위법하죠. 공판 중심주의 위반한 위법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함에 동의한 경우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자, 공판 중심주의는 헌법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런 위법한 경우도 우리 판례는 소프트한 위법이다라고 봐서 피고인이 이렇게 동의를 한다면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해버리죠. 위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4번 약식 명령에 불복하여 정재판 청구한 피고인이 정재판 절차 1심에서 연속위에 불출정하면 베리베리 불리한 조치가 기다리고 있죠. 바로 증거 동의 간주가 돼버립니다. 다 아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그 후 증거조사가 완료까지 돼버렸네. 일명 낙장 불입이죠. 이제 빼도 박도 못합니다.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 동의를 철회, 취소, 낙장 불입이죠. 때,너,점입니다. 이런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는 증거조사 완료되기 전에 했었어야지. 증거조사 완료된 이후에 이런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는 무의미입니다. 이런 의사표시를 한다면 그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 능력이 상실됩니까? 안 되죠. 낙장 불입 원칙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었고, 그럼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네요. 자, 33번 보겠습니다. 탄핵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탄핵 증거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죠. 즉 유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니까 엄격한 증거 조사가 필요 없죠. 판사가 인정하는 적당한 방법으로 증거 조사하면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었고요. 2번. 탄핵 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증거라고 했죠. 근데 뭐야? 인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범죄 사실 또는 그 간접 사실의 즉 유죄 사실의 인정 증거로서도 허용됩니까?
그러니까 이 엄격하게 증거 조사할 필요 없는 증거를 유죄사실 인정 증거로 쓴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틀린 내용입니다. 3번. 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유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겠죠. 인 피해자의 진술을 피고인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탄핵을 하는 것이 머섬으로서 바람직한 태도겠죠. 이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삼은 변호인 제출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승인서 사본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사본에 대해서 비록 증거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다소 위법합니다. 증거 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 다소 위법하네요. 하더라도 공판 과정에서 일정 취지가 왜 판사들이 좋아하는 구체적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뭔가 다소 위법한 것을 하자 치유시키겠다. 그런 뉘앙스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뒤에 보인다라는 의미의 요 시가 두 개나 들어갔습니다. 명시, 제시.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것은 앞의 다소 위법함을 치유시키겠다. 그런 의지가 엿보입니다. 명시되고 제시까지 되었다면 탄핵 증거니까 이렇게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가 없다고 했으니까 이 정도 명시 제시까지 했다는데 이 정도 이루어지면 탄핵 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4번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 치트키죠. 그러면 말짝 이 조서는 도루묵이 된다고 했습니다. 나가리가 됩니다.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 능력이 당연히 없죠.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두들겨 패가지고 받아낸 조서가 아닌 경우에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 증거, 즉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죠. 유죄 증거가 아니니까. 일종의 무죄 쪽 증거니까 굳이 이 조서가 고문을 해서 받아낸 조서가 아니면 굳이 무죄 쪽 증거 입증하는 데는 좀 사용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죠. 자, 34번 자백 보강 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자들 사건이죠.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 즉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문제됐던 경우죠. 피고인 아닌 자 진술 내용은 형사법 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고 그렇습니까? 예, 형식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판례는 이 부분에서는 형식적으로 봤죠. 아니,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당연히 피고인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피고인 자백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 자백으로 볼 수 없다면 피고인 자백과 별개 아니냐? 즉 독립적이다. 그러면 이 피고인 자백에 대해서 피고인 아닌 자 진술로 보강할 수 있지 않느냐?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판례는요, 보강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피고인을 위해서. 형식적으로는 피고인 아닌 자 진술, 피고인 자백은 당연히 다르다. 하지만 그 내용, 즉 실질을 들여다봐라. 결국 이 피고인 아닌 자 진술 내용은 이 피고인의 자백 아니냐. 그러면 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서 이 자백으로 보강을 한다고? 말이 되냐.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피고인 아닌 자의 이 진술, 피고인의 자백과 똑같다. 유식하게 비독립적이다. 그래서 자백을 자백으로 보강한다? 있을 수 없다. 보강 못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따라서 보강 증거도 될 수 없다라는 이 표현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 사실 전부 중요 부분을 인정할 정도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자백이 가장 유력한 증거이므로 그 가장 유력한 증거를 어시스트만 해주는 역할하는 보강 증거이기 때문에 굳이 이 정도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면 되냐? 자백 보강 법칙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이 자백이 고문받아서 토해낸 자백이 아니다 라는 것 정도만 입증해 줄 수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죠. 그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문받은 자백이 아니다. 딱 그 정도만 입증할 수 있으면 된대. 그리고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얼마든지 보강 증거 가능하죠. 왜냐하면 간접 증거, 정황 증거도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자백, 이 유죄 증거죠. 유죄 증거를 어시스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보강 증거니까 당연히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는 간접 증거,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 될 수가 있죠. 될 수 없다. 틀렸습니다. 3번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어디서 많이 보던 표현인데 전체로서 아주 멋진 표현이죠. 퍼즐 게임 표현입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을 우리 어떤 장면에서 봤죠? 바로 간접 증거, 정황 증거 관련한 묘사에서 봤었습니다. 간접 증거, 정황 증거 단독으로는 증명력 가지지 못해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찰했을 때는 종합적 증명력 가질 수 있다. 그딴 식의 퍼즐 게임 표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비슷한 표현을 한 겁니다. 내용도 비슷하고요. 전체로서 범죄 사실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 증거로 충분하고 자백과 보강 증거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게 더 당연한 거죠.
이 세상에 100%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죠.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하고요. 차이가 있어도 그렇죠. 중요 부분이 일치하면은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일치하는 것으로 봐버립니다. 이게 우리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죠. 중요 부분이 일치하고 그래서 진실성이 담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문 안 받음. 요 정도만 담보되면 보강증거로서의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고문받지 않았다라는 정도만 입증할 수 있으면 보강증거로서 자격이 있대요.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4번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이꼬로 해당 피고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해당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돼 있어 쓸데없는 표현이죠. 정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쓸데없는 표현입니다. 쓸데있는 표현은 바로 독립이죠. 아니 공범인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은 다르다. 다른 인간들이니까 당연히 이 각자의 자백 피고인 자백도 있겠죠. 각자의 자백은 다르다. 별개다. 독립적이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독립적이다. 이 말은 이 자백으로 즉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으로 얼마든지 지금 해당 피고인 자백 보강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이 자백 즉 해당 피고인 자백으로 얼마든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수 있다. 이 소리 하고 싶은 겁니다. 독립이 키워드 있죠. 독립한 증거 능력이 있고 서로 보강 증거가 된다. 이 소리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맞습니다. 이는 피고인들 간에 그렇죠. 주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가 더 많겠지. 상반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 독립적이니까 서로의 자백은 다른 자백에 대해서 보강 증거가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35번 보겠습니다. 공판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과 관련된 문제죠. 양념서 법칙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어떤 소송 절차가 진행된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를 염소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소송 절차가 당해 공판기일에 행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배타적 증명력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인데 공판조서 배타적 증명력 규정 56조 보면은 기재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재된 것에 한해서만 배타적 증명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죠. 기재된 양으로 딱 잡으시면 양념서법칙 그대로 적용하면 되잖아요. 당연히 기재되지 않은 것은 배타적 증명력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양념서법칙에 따라서 규정이 기재된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인정하냐? 아니 당연히 자유로운 증명에 따라서 자유심정으로 인정해버리면 됩니다. 지문 내용은 옳은 내용입니다. 자, 2번 하드 위법이죠. 왜냐하면 피고인의 열람등사 청구권은 당연히 피고인 방어권을 위해서 보장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 뿌리를 찾아서 보면은 헌법의 알 권리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원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니까 하드한 위법으로 보는 것이고 뒤에 결론은 안 봐도 뻔하죠. 계속 보겠습니다.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공판조서 유죄 정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 위반했는데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 증인 진술 이거 유효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증거로 할 수 없다. 헌법 위반이니까. 이렇게 우리 수험생들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옳은 내용이었고요. 3번 공판조서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올바른 내용에 따라서 증명력이 발생한다고 하죠. 자, 이거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서 증명 이게 배타적 증명력을 나타내는 문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서만으로서 증명하여야 하나. 근데 그 증명력, 즉 배타적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타적 이런 말을 쓰죠. 그냥 배타적 이런 말 썼겠습니까? 반정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절대적인 것은 이다 이래야지. 틀린 내용입니다. 배타적에 반하는 문구죠. 그래서 3번은 틀린 내용이었고요. 4번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 선택의 문제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서로 배타적 증명력을 주장할 수 없고요. 이제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자유로운 증명에 따른 판사 마음대로 자유심정주의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죠. 당연한 겁니다. 자유로운 심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죠. 자, 36번 보겠습니다.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상고심은 항소시까지의 소송 자료만을 기초로 하여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사후심이자 법률심이기 때문입니다. 조로하여 항소심 판결 선고 시, 즉 사실심 판단이 가능한 최종 마지노선 시점이죠. 이 시를 기준으로 그 당부를 판단하여 하므로 옳습니다. 직권조사, 기타 법령에 특정한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고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새로운 증거조사 할 수 없죠. 사실심도 아닌데 원칙적으로. 그 다음 없지만 여기까지는 맞네요. 자, 없지만
맞습니다. 항소심 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 경우 이런 사실 증거를 사용하면은 사후심 법률심 성격에 반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상고 이수 등에 첨부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질문이고요. 2번 적법하게 제기된 항소. 그러면 정상 절차가 유지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에 의해 항소 효력이 정상 절차가 유지되는 중에 피고인이 이런 비상 절차를 제기하면은 원칙적으로 아니 되죠. 비상 절차인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경우 당연히 이 정상 절차가 유지되고 있는데 쓸데없이 비상 절차를 제기했다. 효력 인정하면 안 되겠죠. 비약적 상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맞습니다. 보아야 하므로 1심 법원으로서는 비약적 상고와 항소가 경합된 경우, 그러니까 비약적 상고도 제기하고 항소도 지금 제기된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아예 상식적으로 이거는 비상 절차, 이거는 정상 절차인데 어떤 절차를 유지해야 됩니까? 당연히 정상 절차를 유지해야 되겠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경합된 경우에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항소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즉 정상 절차가 소멸되는 이런 경우, 항소가 기각된다 이 말도 정상 절차인 항소가 소멸된다 이런 뜻이죠. 이런 정상 절차인 항소 절차가 소멸되는 이런 경우 아닌 한, 이 말은 정상 절차인 항소가 유지되는 한 항소 사건으로 봐야죠. 정상 절차인 항소 사건으로 항소법원에 기록을 송부해야 한다. 비정상 절차인 비약적 상고 절차를 밟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겠죠.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3번 364조 2는 항소법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 이유가 항소한 공동 피고인에게 공통되면은 당연히 공평의 원칙상 또는 정의의 원칙상 공동 피고인에 대해서도 파기의 혜택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자, 그런 내용입니다. 공동 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런 뜻이죠. 파기하여야 함을 규정하였는데 이 조항에서 정한 항소한 공동 피고인은 반드시 1심의 공동 피고인에서 자신이 항소한 경우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공동 파기 혜택을 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공평의 원칙, 정의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므로 반드시 그 공동 피고인 자신이 항소한 경우만 의미하면 안 되겠죠. 검사만 항소한 경우에도 파기 사유가 공통되면은 당연히 공평의 원칙 또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이 공동 피고인에 대해서도 파기의 혜택을 줘야지 매너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검사만 항소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가 검사만 항소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정의에 반하고 공평 원칙에 반합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었고요. 4번 피고인에 대한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불변경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이제 항소심이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음을 이유로 이거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공소 변경 신청을 허가하였다 하더라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아무 상관없고 선고 형량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노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좋아요. 예,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형량을 봐야 됩니다. 피고인에게 1심과 동일한 형, 여기까지는 괜찮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동일한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새로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합니다. 이러면은 보호관찰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 처분의 일종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이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심에서는 없던 보호관찰을 항소심에서 보호관찰을 새롭게 명한다면은 당연히 불이익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라는 판례의 내용입니다. 자, 이 경우 항소심 판결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의 잘못이 없다가 아니라 잘못이 있지. 새로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것은 항소심에서 불이익을 준 겁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적절한 것은 2번이네요. 37번 보겠습니다. 소년 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원샷 원킬 지문이죠. 현저하게 원샷 원킬은요 위법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저런 지문이었죠. 앞에 내용을 읽지 않아도 한 1초 만에 이런 식으로 풀면 정리가 되는 지문입니다. 현저하게 벗어난 판단, 즉 위법한 판단인데 허용되겠습니까?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예, 옳다라고 정리할 수 있죠. 그래도 공부를 위해서 앞부분 살짝 보시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는 누구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판사 마음대로죠. 즉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재량에는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라고 했고 그 한계를 그냥 벗어난도 아니야. 현저하게 벗어났으니 허용되겠습니까?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는 그래서 옳은 것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2번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이전 사실심 판결 선고 시점 이전에 19세에 도달했다고 하네요. 성년에 도달하였다면 이제 1심 때는 소년이었겠죠. 1심 소년이라서 부정기형을 선고했을 건데 이 부정기형을 항소심
항소심에서는 파기할 수밖에 없죠. 파기하고 성년에 이르렀으니까 정기형을 선고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항소심에서 정기형 선고할 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고려해야 되는데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부정형이다 이거죠. 그러면 비교할 수 있는 형이 두 개인데 장기, 단기. 단기를 기준으로 하면 불변금 원칙 때문에 단기보다 이 소년한테 조한형을 선고하지 못하니까 소년 입장에서는 유리하고, 장기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단기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는 더 중한형을 선고할 수 있죠. 장기 기준으로 하면 소년한테 불리합니다. 근데 종래에는 예전까지는 이 소년들이 아마 예뻐 보였나 봅니다. 그래도 조금 이제 착한 소년들이 많았다 뭐 이렇게 판단해서인지 종래에는 소년한테 아주 유리한 단기를 기준으로 불변금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했었죠. 근데 이놈의 자식들이 최근에는 악질들이 많이 등장했죠. 소년이 소년 아닌 것 같은 그런 놈들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야, 이거 소년들도 좀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마인드가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조금 무거운 쪽으로 가자. 그러면 소년한테 억수로 불리한 장기를 기준으로 했겠네요. 그러면 또 곤란한 문제가 있죠. 인권론자들이 또 들고 일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만만한 게 평균이죠. 만만한 평균 값을 계산해서 평균 값을 기준으로 불변금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 평균 값이 바로 장기, 단기의 중간형이죠. 중간형이 되어야 한다라고 판례가 최근에 변경되었죠.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3번. 자, 소년법에는 소년 특성으로 인해서 아주 유리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소년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형을 강경할 수 있다. 성인한테는 꿈도 못 꾸는 그런 혜택이죠. 하여튼 이런 소년법상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이때 이런 소년법 60조 2항의 소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 문제되겠죠. 근데 우리 판례는 초지일간 심판시 구체적으로 사실심 판결 선고 시점 기준으로 소년이면은 이런 좋은 혜택 주고 소년 아니면은 이런 좋은 혜택 안 준다라고 계속 종래부터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행위 시에는 아주 얼굴이 뽀송뽀송한 소년이었을지라도 지금 세월이 흘러 재판받는 도중에 나이가 들어서 사실심 판결 선고 시점에 이 소년 얼굴을 보니까 소년 얼굴이 아니야. 이미 쭈거리가 된 중늙은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소년법상 좋은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얼굴 보니까 얘 상태가 이래. 이런 놈한테 소년법상 좋은 혜택을 주고 싶겠습니까? 주고 싶지 않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초지일간 옛날부터 선고 시에 소년일 때만 이런 좋은 혜택을 준다라고 판시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옳은 내용이었고요. 4번. 소년법 4조 1항 1호의 죄를 범한 소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범죄소년이라고 부르죠. 얘들은 우범소년, 촉법소년과는 달리 보호처분 대상이 아니라 무슨 처분? 그렇죠. 일반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라는 것은 소년법이 아니라 무슨 법 적용? 그렇죠. 형소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형사 절차대로 얘들은 다뤄야 된다 이겁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면 안 되죠. 범죄 소년은 일반 형사 절차 발도로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우범소년, 촉법소년하고는 질이 다른 인간 아닙니까 얘는.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죠. 38번 보겠습니다. 약식명령에 관한 갑의 설명과 적절심판 절차에 관한 을의 설명 중 옳은 것은 각각 몇 개인가? 갑의 설명. 기업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구류, 과료는 아니 되죠. 몰수, 추징, 기타 부수 처분은 가능하고요. 자, 약식명령은 재산형을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과료라는 신체형은 약식명령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요. 니은번.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거는 생안기죠. 이미 다 안기게 돼 있을 겁니다. 7일 이내에 정체판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피고인은 정체판 청구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식명령은 구두변론이 아니라 서면심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 포기를 허용해버리면 까딱 잘못하면은 피고인의 헌법상 이 약식명령 같은 경우 피고인의 정체판 청구를 포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할 게 적심 같은 경우는 정체판 청구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왜냐하면 적심은 약식명령과는 달리 구두변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적심 절차에서 정체판 청구 포기를 해도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크게 침해하지 않는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입법을 한 것 같습니다. 적심은 정체판 청구 포기 가능, 그 다음에 약식은 정체판 청구 포기 불가능, 이렇게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은번 내용은 옳은 내용이죠. 디귿번. 자, 판사는 사건이 무죄, 면소, 공소기각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약식명령 할
수 없지. 약식명령은 기억본에서 설명했지만은 이런 재산형에 대해서 유죄 선고할 때만 가능하지 무죄 면소 공소 기각은 약식명령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고 고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어뢰의 설명 보겠습니다. 리얼번 적절 심판 절차의 관할은 그냥 법조문 그대로 뺏기는 거죠.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의 판사에 있다. 맞는 말이고 그냥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뭐 큰 법원에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적결 심판 절차의 이 성격상. 자, 미연번 적심 청구서는 강의 중에 말씀드렸지만은 일종의 광여의 공소장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공소장 기재사항이 기본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의 성명, 특정할 수 있는 사항, 그 다음에 죄명, 범죄 사실, 그리고 적용법조, 까지. 공소장에 주형 부수처분 기재하던가요? 기재하지 않죠. 따라서 적심 청구서에도 주형 부수처분은 기재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미연번은 틀린 내용이고요. 비역번 적절 심판 절차에서는 적절이 중요하죠. 신속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신속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형소법 310조 이 규정 내용은 자백보강법칙이죠. 자백보강법칙. 그 다음에 312조 사망 사경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규정이죠. 그 다음 313조 진술서 증거능력 규정이죠. 이런 것들은 아예 문헌상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적절을 위해서, 신속함을 위해서. 근데 이제 좀 돼서 의문 하나 떠오르죠. 310조 자백보강법칙인데 자백보강법칙은 헌법상 원칙인데 이거 그러면 이 규정은 위헌이 아닙니까? 라고 의문이 드는데 헌법 자백보강법칙 규정을 보면은 단서가 있죠. 정식 재판에 있어서 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적절 심판 절차는 정식 재판이 아니므로 자백보강법칙을 제외해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법조문 자체가 살아있는 것이죠. 법조문 그대로 내용이므로 적용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 옳은 것은 각각 몇 개인가? 라고 물어봤죠. 갑의 설명 중에 옳은 것은 리언 한 개이고 을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리얼, 비업 두 개이네요. 그러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9번 보겠습니다. 쓰리고 문제죠. 항고, 제항고, 준항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공소제기 이후 단계, 공판 단계죠. 에서는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이라는 개념 자체가 나올 수가 없죠. 이런 처분은 계속 보겠습니다. 처분에 관하여 형소법 417조 준항고로 다툴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는 옳은 내용이고 살펴보면 417조 문헌상 검사 또는 사경의 처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양입니다. 양. 그러면 검사 사경의 어떤 처분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어떤 단계? 공판 단계? 아니죠. 수사 단계죠. 따라서 417조는 수사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허용되는 것이고 공소제기 이후 단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이제 수소법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이니까 원칙적으로 보통 항고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내용이고요. 2번 대법원에서는 자기도 나중에 그만두면은 변호인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들 밥줄인 신급대리 원칙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신급마다 이거 신고서 제출 안 하면은 그 변호인 취급 안 합니다. 바로 그런 내용의 지문인데 한번 보죠. 제항고인이 1심에서만 변호인 신고서를 제출했네요. 그러면 그 해당 변호인은 1심에서만 변호인 취급됩니다. 근데 항고심과 제항고심에서는 안 했네. 신고서 제출하지 않았지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변호인은 제항고심, 항고심에서는 변호인 아닌 것이죠. 그런데 제항고인의 1심, 그래, 옛날이었죠. 1심 때는 변호인이었을지 몰라도 지금 제항고심 단계에서는 얘는 미안하지만 변호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변호인 X입니다. 근데 변호인도 아닌 이 인간이 이제 법무법인이 그 명의로 제항고장을 제출하면 우리 대법원의 성격상 이거 허용하겠습니까? 자, 제항고장 효력 인정 안 됩니다. 틀린 지문이고요. 3번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제항고의 법정기간 준수 여부는 원칙에 따라야지. 도달주의 원칙 그대로 적용합니다. 근데 무슨 문제지? 자,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제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 기준으로 뭐 위법, 적법 여부를 따져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거기에 이거 주장했구나. 근데 344조 1항의 제소자 피고인 특칙이지 않습니까? 염소법칙 적용하면 돼요. 분명히 피고인 특칙이죠. 근데 실제 사안은 재정신청 과정에서 재정신청인이 제항고장을 제출하는 문제가 제기된 거죠. 근데 재정신청인은 일반 형사재판 절차의 피고인하고 같습니까? 다른가? 다르지. 재정신청인과 일반 형사재판 절차에서의 피고인은 완전히 다른 인간입니다. 즉 재정신청인은 염소에 해당하므로 이 재정신청인에게는 제소자 피고인 특칙을 적용할 수가 없죠. 뭐 준용하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준용되지 아니한다. 예, 양념서 법칙 그대로 적용하면 되었던 지문이었고요. 옳죠. 4번 피해 압수자는 준항고인의 지위에서 불복이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특정하는 게 원칙이죠. 또 명확히 해야지. 불명확히 하면은 그거 받아주겠습니까? 제대로. 명확히 하는 게 원칙이죠. 자, 이제 원칙적인 일단 내용을 갖다가 서술한 것 같습니다. 앞에 명확히 청구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한 다음, 자, 매너 있게 서면으로 기재해야 되겠죠. 관할 법원에 당연히 제출하여야 하지만 준항고인이 불복 대상이 된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그렇죠. 우리 대법원도 이런 사정이 있으면은 좀 봐줍니다. 그래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좀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안 봐주면은 또 국민들로부터 비난받을 거 아닙니까? 어렵다는데 좀 봐줘야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런 행사를 해서 좀 분명히 해야 되겠죠. 승명권 행사 등을 통해 준항고인에게 불복한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특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그렇죠. 나름 이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판시 내용이었습니다. 어렵다는데 이 정도 기회는 부여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 도와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옳은 것으로 정리하면 되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네요. 드디어 마지막 40번 보겠습니다. 재심과 비상상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비상상고에서 단순히 그 법령 적용의 전제 사실을 오인하면은 비상상고 대상이 됩니까? 안 되죠. 이거는 양념서 법칙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분명히 조문에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이 돼 있지 사실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죠. 법령 밑에다가 양이라고 설정해두고 사실 밑에다가 염소라고 설정해두면 이미 정답은 보입니다. 다르잖아요. 자, 당연히 법령에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오인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법령 위반 결과를 초래했다. 이거는 본질이 사실 오인이었기 때문에 법령 위반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이 지문 내용은 옳은 것이었고요. 2번. 이것도 결국은 양념서 법칙을 적용해서 양을 강조하면 되는 그런 지문이었죠. 자, 비상상고 대상은 유죄의 이런 제한 없었죠. 판결이 확정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면은 다 비상상고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 판결, 면소 판결, 공소기각 판결, 권한위반 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전부 다 비상상고 대상이 될 수 있지. 될 수 없다? 틀린 내용이었고요. 3번. 재심 판결이 확정이라는 문구를 보자마자 우리는 어떤 결론 하나를 도출해야 되겠죠. 재심 대상 판결의 운명은 없어진다. 알죠? 재심 판결이 확정되면 재심의 본질상 이 두 개 판결은 병존할 수는 없죠. 당연히 이게 확정되면 재심 대상 판결은 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자, 그 내용 아시고 보시면 쉽게 풀리는 지문이죠. 재심 판결 확정됨에 따라 원 판결이 바로 재심 대상 판결을 의미하죠. 원 판결, 그 부수처분, 법률적 효과 상실되지 없어진다니까요. 또 형선고 역시 재심 대상 판결 결과 선고되었던 거죠. 그 형선고가 있었다는 그 양의 사실 자체 효과 이거 그대로 존재합니까? 아니지. 이게 소멸되니까 이게 없어지니까 당연히 이것도 소멸되죠.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이 그렇다니까요. 재심의 본질 다 당연한 것으로서 옳습니다. 원 판결, 즉 재심 대상 판결의 효력 상실 계속 중원부원 되고 있죠. 상실 그 자체로 인하여 특이하게도 재심 대상 판결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서 어떤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어떤 불이익을 입었대요. 그렇지만 어쩔 수 있다 없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재심의 본질상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다,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 못한다고요. 볼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이 지문 자체도 옳죠. 그런데 이제 비하인드를 보자면 피고인이 대체 어떠한 불이익을 입었기에 이렇게 욕을 쳐들었는가 한번 봐야 되겠죠. 재심 대상 판결에서 피고인은 어떤 죄를 저질러 가지고 징역 1년 6월에 집유 집행유예 3년 선고 확정이 되었답니다. 자, 근데 그 당시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어떤 법률 하나가 위헌결정 받는 바람에 재심이 개시되었대요. 그래서 재심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그럼 재심 판결 결과 이 피고인한테 선고 확정된 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똑같았답니다. 아니 똑같았다. 징역 1년 6월에 집유. 가만 보니까 좀 불이익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심 대상 판결 이후 재심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흘렀겠죠. 3년이 경과되었대. 그러면 재심 대상 판결 시점 기준으로 하면 3년이 경과되면 사고 치지 않고 경과되면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형선고 효력 자체가 상실돼 버리죠. 즉 쉽게 말해서 전과가 마소되는 유리한 조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재심 판결이 등장함에 따라 너는 임마 새로운 집행유예 기간 3년을 지켜야 된다.
대법원에서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미치고 활짝 뛰겠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새로운 유예기간 3년을 조용히 지냈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재심 판결 이후에 얘가 또 사고 쳐가지고 금고 이상, 뭐 징역형 확정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행유예가 싹 없어지고 이거 실형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불이익한 점이 있었대. 아이, 재심 대상 판결 기준으로 하면 설사 이때 사고를 쳤다고 해도 이미 3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형선고 효력 상실이 된다. 그래서 나는 이 실형 살 일이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입 닥쳐라 이렇게 한 거죠. 재심 판결을 기준으로 새롭게 집행유예 기간이 시작되고, 너는 그 기간 중에 사고를 쳤기 때문에 유예는 실효가 되고 실형 1년 6개월을 살아야 된다 결정을 내버리니까 얘는 돌아버린 거죠. 근데 어쩔 수 있다 없다? 어쩔 수 없다. 이게 재심의 본질이죠. 자, 마지막 4번. 재심 청구 받은 법원은 재심 청구가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를 재심 개시 절차라고 하죠. 재심의 문을 여는 절차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재심 개시 절차인데, 근데 필요한 경우 사실 조사할 수 있죠. 그 다음, 이때, 재심 개시 절차랑 공판 절차랑 차원이 다르죠. 재심 개시 절차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공판 절차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판 절차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 따를 필요는 없죠. 차원이 다른 절차니까요. 그래서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네요. 이상으로 2026년 경찰 승진형소법 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